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시계가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상임위를 거쳐 서해 해상 통제 조치를 전격 발동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표와 함께 한반도의 서쪽 바다, 서해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수백 척의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그리고 동북아 물류의 핵심인 벌크선 단위 공해상에 강제로 정지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BDG 991과 율곡이함 BDG 992 서해 진입로인 경렬 비열도 서방 해역을 굳건히 막아섰습니다. 그 뒤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6척이 촘촘한 해상 경계선을 형성했고 P3C 해상 초계기가 24시간 감시 비행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 검문이 아닙니다. 전쟁 선포 직전 단계의 주권적 해상 봉쇄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sa태에 워싱턴의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극비 보고서가 유출된 것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과 국가안보국 NSA이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의 코드는 레드월. 보고서는 첫 문장부터 충격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결정은 태평양 전역의 미군 전력 전개 계획을 최소 48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지연시킬 것이다. 이는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변수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독자적인 교전 수칙을 적용해 해상 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종속 변수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즉시 데프콘 격상을 검토하는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CNN은 South Korea's Unprecedented Move, 한국의 전례 없는 행보라는 제목으로 긴급 특보를 타전했고, 일본 NHK는 한국, 서해 봉쇄 단행이라는 붉은색 속보와 함께 일본 총리 관저의 긴박한 움직임을 생중계했습니다. BBC는 동북아의 화약고에 한국이 새로운 뇌관을 설치했다는 분석 기사를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배럴당 18달러가 폭등해 127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유도 12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서해를 오가는 모든 항로가 끊어지면서 해운 운임의 지표인 발틱 운임지수 BDI는 1985년 집계 이래 최대폭인 35%나 폭등했습니다. 해상보험료는 전쟁 위험 할증료가 붙어 평시 대비 300% 급등했고 머스크와 MSC 등 글로벌 선사들은 서해 통과 항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 사태를 아시아발검은 월요일로 명명했습니다. 뉴욕 다우존스는 개장 직후 1247포인트 급락했고 한국 코스피는 장중 8.3%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도쿄 니케이 지수는 6.7% 하락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5.2% 급락하며 아시아 증시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토록 극단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는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왜 스스로의 경제 생명줄인 바다를 닫았는가? 중국이 서해를 잠그기 전에 한국이 먼저 바다를 닫았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씨앗은 2023년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짙은 안개 속에서 포착된 단 한 척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 추적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온건한 침략 방식으로 지속해온 서해 공정에 대한 최종 대답이었습니다. 이 공정은 남중국해에서 성공을 거둔 악명 높은 그레이존 전략을 서해로 확장한 지극히 치밀하고 전략적인 영토 침탈이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서해를 국제법이 적용되는 공해가 아닌 중국의 안보적 내엔 채널 C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해양강국 전략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2012년 스카보로 암초 점령, 2014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인공섬 건설, 중국은 단 5년 만에 아무것도 없던 암초 위에 3200에이커 규모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H-6K 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3000m 활주로가 들어섰고 수비 암초에는 HQ-9 대공 미사일과 대형 레이더 시설이 배치되었습니다. 미스치프 암초는 해군 함정의 정박기지로 변모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항해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구단선영유권 주장을 국제법 위반으로 기각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그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국제사회는 중국을 강제할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군함이 아닌 해경과 민병대였습니다. 중국 해경함정과 해상민병대 어선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군사적 충돌의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현상을 바꿔나가는 살라미 전술살라미 슬라이싱. 이것이 바로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회색지대, 전술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악몽이 서해로 넘어왔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2001년 한중어협정으로 설정된 이 수역은 양국 어민의 공동 조업을 위한 완충지대였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모호한 이 수역은 중국이 주권 침해의 교두보로 삼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의 해양법 전문가들은 중국의 행위가 유엔 해양법 협약 제73조에 따른 어업 집행권을 넘어선 주권적 통제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서울대 국제법센터는 중국의 행위는 PMG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고 한국의 이의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2023년 9월 대한민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의 온누리호가 이 수역에서 정당한 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중국이 PMG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철골 구조물, 즉 선란의 정체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이 구조물들은 어업용이라는 중국의 주장과 달리 수십 미터 높이의 철제탑 형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해저, 지형정보 수집 및 SOS-US급 첨단 음향, 감시 센서를 설치하기 위한 군사적 정찰 기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서해 전체를 감시하는 고정식 수상 관측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 반경 5km 지점에 접근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중국 해경 함정 3척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맹렬한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선두에는 14,000톤급 해경 3,900이람이 있었습니다. 배수량만으로도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보다 큰 세계 최대의 괴물 해경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온누리호를 상대로 치명적인 샌드위치 기동 샌드위칭을 감행했습니다. 해경 함정 한 척은 불과 800m 거리까지 근접하며 온누리호의 선미를 바짝 따라붙었고 다른 두 척은 양측에서 압박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 수역은 중국의 관할권 하에 있다. 즉시 철수하라. 불응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했습니다. 이 살벌한 물리적 위협 속에서 온누리호는 15시간 이상 추적당했습니다. 한국 해경이 출동했지만 수적 열세와 교전 수칙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온누리호는 정당한 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뱃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섭니다. 중국은 이 방식으로 이 해역의 주인은 중국이다라는 사실상의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레이존 전략은 군사적 대응 명분을 주지 않습니다. 해군이 아닌 해경이었기에 한국이 무력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한국이 도발자가 됩니다.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해도 중국은 정당한 법 집행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했습니다. 한국에게 이 행위는 자국 해역에서 조사조차 못했던 굴욕적인 주권 침해이자 서해 공정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 패턴을 곧바로 분석하며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AMTI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한국 조사선 방해 행위는 남중국해 패턴의 서해 확장이다. 중국은 분쟁 시 서해를 폐쇄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5년 내에 서해는 사실상 중국의 내해가 될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의 해상 연결고리가 끊어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가 바로 미국의 급비 보고서에 발칵 뒤집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서해가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의 최전선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동북아의 긴장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대만 해협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해 간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발단은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의 새 총통이 취임 연설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만은 주권 국가라고 선언하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해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연합미젠 202X를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상 봉쇄였습니다. 동시에 센카쿠 중국명 갸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경선 12척이 일본 영해를 침범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주 전선은 동중국해에서 미일연합전력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간의 대규모 해상 및 공중전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거노와 칼 빈스노가 대만 해협에 급파되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경항모가 합류하며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해 차단의 결정적 개연성입니다.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중국의 주력 부대가 동중국해에 묶여 있는 동안 후방 지역인 서해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만약 미군 잠수함이나 증원 전력이 서해를 통해 들어와 중국 본토의 심장부인 산둥반도 해군기지나 수도, 베이징의 관문인 바레만 입구를 위협한다면 중국은 감당할 수 없는 양면 전쟁 프론트 워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사적 교훈.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 해군은 서해왕의 제해권을 장악한 후 웨이아이웨이에서 북양함대를 전멸시켰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 서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서해의 통제는 곧 동부가 전쟁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중일 충돌의 개시와 동시에 서해를 미군 접근을 막는 완벽한 방어선이자 전략적 완충지로 구축해야 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의 주요 은신 및 전개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과거 온누리호를 추적했던 그레이존 구조물들은 이제 활성화되었습니다. 해저에 설치된 음향 센서들이 실시간 가동을 시작했고 중국 해경 함정 40여 척이 구조물 주변에 배치되어 실질적인 군사 봉쇄선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중국 해군 북해함대 소속 최신형 055형 구축함 난창급 2척과 054A형 호위함 8척이 서해 중앙부에 전개하여 무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봉쇄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한국의 핵심 항구인 인천, 평택, 군산을 오가는 해상 교통로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입의 99.7%가 해상 운송에 의존합니다. 인천항은 연간 3억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평택항은 자동차 수출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 항구들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중국 해경의 전시 안전 검문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상의 해상 봉쇄였습니다. 국제 해상 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런던 로이드 보험사는 서해를 최고 위험 수역으로 지정했고 보험료가 평시 대비 400% 상승했습니다. 머스크, MSC 등 세계 주요 선사들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서해 통과 항로를 우회하거나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동맥이 끊어진 것입니다. 둘째, 미군의 증원 전력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해상 보급로, 태평양으로부터 한반도, 전선으로 향하는 모든 병력 이동이 서해 봉쇄에 의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미해군 핵항공모함 강습단의 서해 전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미일 연합 전선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급비 보고서가 경고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서해가 중국의 앞마당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향한 강력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NHK, 한국이 동맹국의 후방 지원을 위해 서해 통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미일안보 조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미군 증원, 전력의 신속한 전개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해의 안정적 통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사설 한국이 방관한다면 그것은 동맹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국은 주권 침해의 위협을 넘어 동맹국의 요구와 국가, 경제의 붕괴 사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해 개방은 곧 중국의 서해 공정을 인정하고 온누리호 사건의 굴욕을 감수하는 것, 봉쇄를 지속하는 것은 동맹과의 불화와 국가 경제의 마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영원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단 20의 시간 만에 한국의 주요 항구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습니다. 수백 척의 컨테이너선이 바다 위에서 발이 묶였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네온가스, 히토류, 첨단 장비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은 핵심 소재, 재고가 72시간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긴급 보고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에 사용되는 네온가스의 90%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데 이 공급이 끊기면 최첨단 3나노 공정 라인이 멈춥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부품 수급 차질로 울산, 아산, 광주 공장의 가동 중단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1,500개, 단 하나의 칩이 부족해도 완성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철광석 수입선 차질로 고로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고 호주와 브라질에서 오는 원자재 선박들이 발이 묶이면서 철강 생산량이 30% 감소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른바 실리콘 방패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봉쇄가 단 72시간만 지속되어도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무디스와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봉쇄를 장기화하고 보복성 관세와 희토류 수출 제한을 부과할 경우 한국의 핵심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17년 사드, 보복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여론은 극도로 분열했습니다. 당장 경제를 살려야 한다. 주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계가 먼저다.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 굴욕적인 선택은 미래에 더 큰 위협을 낳는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바다는 영원히 중국의 내해가 될 것이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 청와대 지하 벙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 회의는 경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중국은 우리를 이중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잠근 것은 그들인데 열쇠는 우리가 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는 주권을 잃고 거부하면 경제를 잃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우리를 전선 뒤에 병참 기지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적 고민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서해를 열어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결국 우리더러 중국과 직접 대치하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장 중국은 이미 사이버 전력을 이용해 금융망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국민은행 전산망에 대한 DDoS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봉쇄는 군사적 행동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해상, 경제, 사이버 전선에서 동시에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총리의 72시간 후면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주간 손실 추정액만 15조 원입니다. 한 달이면 100조 원이 증발합니다.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지도부는 주권 수호냐, 경제적 굴종이냐는 운명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의 주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안위를 위해 영원한 종속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국가적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회의 시에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밤 3시 대통령 상황실. 묵직한 정적만이 지배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중국 해경 함정들의 실시간 배치 상황과 공해상의 멈춰 섬, 물류, 선단의 위치, 그리고 매 초마다 올라가는 경제 손실 추정치가 섬뜩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는 미 국방부와의 한라인 대기 표시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보고가 끝났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외부의 압박이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계산을 넘어선 국가 지도자로서의 최종 책임감과 고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이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단 한 문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 바다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닫으면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미국이 열면 우리는 도구가 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차단합시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정면 대결 선언이자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닌, 미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주권에 의한 선제적 해상 통제가 명령되었습니다. 한국 스스로가 서해의 통행권을 장악하고 그 열쇠를 한국이 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각하, 미국의 반발이 거셀 것입니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미국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해를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이라고. 미군 증원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과 협의하고 대한민국의 허가하에 통과하라고. 이것이 주권입니다. 이 결단은 온누리호 사건으로 잃어버렸던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는 서해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피해자가 아닌 게임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6시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 성명이 전 세계에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서해에 대한 자주적 해상 통행권 확보 작전을 선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입니다. 서해 차단은 봉쇄가 아닌 방어이며 국제해양법에 따른 주권적 자위권 행사임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한국은 UN 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의 불법 구조물에 대한 긴급 판단을 요구하며 국제적 명분을 극대화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부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류 성룡함이 서해 중부해역에 전개했습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6척이 경계선을 형성했고
잠수함 손원일함과 안중근함이 수중에서 경계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공군의 KF-21 전투기와 F-35A가 서해 상공, 초계 비행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서해를 닫은 것이 아니라 주권적 통제하에 두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통과를 원하는 모든 선박은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선박도, 미국 선박도 모두 동일합니다. 중국 CCTV, 한국의 도발적인 행동은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외교적 실수다.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행위는 자국 영해와 이의지에 대한 주권, 방어라는 완벽한 국제법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했던 논리가 이제 한국에게 역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국의 발표에 당황했지만 공개적인 비난을 삼갔습니다. 한국이 동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결단은 오히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서해 주권을 방어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연합,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서해에 증원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한국의 허가하에 미군이 통과한다면 이것은 중국이 비난할 명분이 없습니다. 한국은 수세에 몰려있던 굴욕의 위치에서 동북아 질서를 좌우하는 주도국으로 위상을 격상시켰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서해 공정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과 국가적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서해 스위치는 일시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외교적 공세와 함께 군사적 보복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의 해상 안전 통로 확보 작전에 맞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서해 외곽해역에 대규모 해상 합동훈련을 예고했습니다. 항공모함 산둥함이 발해만에서 출항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한국의 해군 기동을 봉쇄하기 위한 전술적 모의 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의 해상 통제 조치를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적 고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북해함대 전력이 서해 영해 경계선 40km까지 접근하는 무력 시위가 이미 감지되었습니다. 위성 정찰에 따르면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가 산둥반도 연안에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북한입니다. 중일 충돌과 한국의 서해 차단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자 북한은 이 틈을 이용해 서해 NLL 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서해에서 북한판 그레이존 전술을 구사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선을 위장한 특수부대의 침투, NLL 인근에서의 해상 포격 또는 서해 오도에 대한 위협, 북한이 한국의 해상 안전 통로를 교란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양면 전선 관리라는 더 큰 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정원은 북한 해군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서해에 배치된 북한 해군 고속정들이 평소와 다른 기동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포항에서 북한 잠수함 수척이 출항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의 300mm 방사포와 KM-23 단거리 미사일이 서해 해상 통로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해안포 진지에서 위장막이 거치는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워치콘 2단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 중입니다. 미 정찰위성과 글로벌 호크 무인기가 24시간 북한 서해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해 긴장 48시간. 한국이 내린 단 하나의 결단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일 충돌, 한국의 선택 한국 서해 차단, 미국의 극비 보고서의 발칵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다음 편에서 중국의 군사적 보복, 시나리오와 북한의 서해 도발 계획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